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날씨가 요즘 계속 건조한데요. 전국이 산불 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경북 영주시 평은면 닭달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상북도 산불 상황실 이상표 주무관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산불 상황과 진화율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어제 오후 2시 15분경에 영주시 평은면 오은리 산 40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신속하게 진화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은 순간 풍속 약 10m 정도의 강한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되었으며 오후 4시에는 1단계, 오후 4시 40분에 2단계, 저녁 8시 30분에 산불 피해 면적 100헥타가 넘는 대형 산불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되어 현재까지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민가나 인명 피해는 없으며 네. 병로당 마을 회관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 83명은 모두 지금 귀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산불 영향구역은 현재 7시 현재 210헥타이며 제1선에서 투입된 산불 진화 대원들의 밤샘 진화 작업 덕분에 전체 화선 10.5km 중 9.5km를 진화 완료하여 네. 현재 진화율은 90% 정도입니다. 90%면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됐고 이제 잔불 정리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산불 3단계가 아주 큰 규모의 재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날이 밝으면서 헬기도 투입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소방 인력이 잘 투입이 될지 이게 상당히 걱정이에요. 어려움은 없나요? 예, 현재 지금 산불이 전국적으로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산불 진화 헬기라든가 진화 인력이 이제 분산이 되어가지고 네. 진화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소방대원분들께서 고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90% 정도 진화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민들 피해라든지 도로 통제는 다 풀린 상황인 거죠? 예, 주민 피해는 거의 없고요. 네, 완전 진화는 이제 네, 곧 이루어질 네. 예정인가요? 네, 지금 바람이 잦아든 네. 야간에 네. 진화대등이 야간 밤샘 작업으로 네. 진화율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출과 함께 지금 산불 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을 지금 집중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어서 네. 진화 작업의 오늘 오전 속도가 많이 예. 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저희가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산불 상황실 이상표 주무관과 산불 현재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아침의 광장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 현풍분기점에서 옥포분기점 15km 지점 갓길에서 표지판 정비 작업 중이고요.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서대구로 만평내거리에서 평리내거리 방향 6교 일대 가장자리 차로에 관광버스 여러 대가 장기 정차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3도 예상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7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예, 출시 100일을 맞은 대구로 택시가 하루 호출 건수 10,000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대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특히 택시기사에게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있죠. 네.
대구시와 택시업계 또 지역 IT 업계가 손잡고 출시한 대구로 택시 앱은 이용자와 택시기사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도 막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요.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11,000건 정도의 호출을 기록했습니다. 가입 택시도 9,000대가 넘어서 전체 운행 택시의 68%에 달합니다. 앱 이용자 숫자도 출시 당시 30만 명에서 4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평가도 좋은데요. 17만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가 만족을 표했습니다. 이 중 30%가 친절을 꼽았고 안전운전과 최적 코스가 각각 22%와 18%로 집계됐습니다. 만족도 95%는 상당히 경이로운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개선할 거리들이 남아있겠죠. 대구시는 이용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친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요. 앱 개발 업체 측에는 택시 전용 지도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용자 중 62%가 20대와 30대였는데 60대 이상은 55%에 그쳤다면서 외식업소 등에서 대리 호출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판촉 활동에도 나서는데요. 네. 이달부터 이용객 중 추첨을 통해 매주 500명에게 4,000원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까지 하니까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 백화점 본점을 사겠다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중도금을 제때 못 내면서 계약을 취소당했었죠. 이 업체가 구정모 대백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었는데요. 경찰이 최근 구 회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발이 약간 적반하장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네요. 해당 부동산 개발 업체는 지난해 1월 대백과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50억 원을 내고 6월 말까지 중도금 300억 원을 내기로 했는데요. 중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대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약이 깨진 겁니다. 네. 대백은 매각이 미뤄지면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재산세만 내야 하는 등 손해가 크다면서 상대방이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부동산 개발 업체는 대백이 건물 임대인과 명도 소송이 있다는 걸 속인 채 계약을 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대백은 당시 5억 원을 주고 상대방과 합의했고 네. 중도금 지급을 비롯해서 계약 이행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해지 책임을 대백에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이 결론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볼까요? 저출생 속에 문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대구 어린이집 270여 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국공립 전환을 위한 폐원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대구 시내 어린이집은 2020년 1,300여 곳이었는데요. 이 중 20%가 넘게 폐원한 겁니다. 네. 대구 시내 유치원 수도 2020년 340곳에서 지난해 314곳으로 2년 새 8% 정도가 줄었습니다. 감소세가 뚜렷한데 학부모 입장에선 좀 힘든 일이에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계획적으로 줄폐원을 하고 있어서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학급당 영유아가 25명인데도 대기 순번이 250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머나. 인구 절벽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줄이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까지인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 운영해 효율성과 교육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 남구청이 최근 보건소장의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선발하면서 지역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모에는 남구청 보건직 출신 공무원 2명이 지원했는데요. 네. 지원자가 해당 지자체 출신만 있으면 모집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사 출신 1명이 추가로 지원했지만 남구청은 결국 보건직 공무원 중 소장을 선발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예외 조항을 근거로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에 임용했다면서 이는 주민이 건강권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건강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소방안전본부 서부소방서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박덕용입니다.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조력원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소방관들이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시범들 중에 고가사다리차 그 높은 꼭대기 하늘에서 소방관 한 명이 줄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였던 거죠. 그때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뿌듯해했던 그 기분과 아버지의 멋있던 모습이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방관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3월 최강소방관 대회 대구 자체 선발전에서 2등을 해서 대구 소방 대표로 선발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6월에 있을 전국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강소방관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의 한 종목인데 고도의 체력과 지구력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종목 특성상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각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경쟁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제 자신이 최고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 소방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항상 현장에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 코너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달 14일인데요. 정확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국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청문회 쟁점 그리고 현장에서 법과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준섭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선상으로 강수영 변호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두 분과 함께 법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쟁점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14일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 쟁점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강수영 변호사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래 반포고에서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이제 학생부에서 삭제한 경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엉뚱하게도 정순신 변호사가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지금 쟁점이 또다시 또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증인 불출석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로 엉뚱하게 쟁점이 번져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법 기술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게 쟁점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 교육위원회의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네.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버렸고 통지 절차가 좀 일방적이었다. 네. 네. 완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좀 곤혹스러운 것이 지금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삭제된 것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 지적이 되고 제기가 된 상태인데도 네. 또 이제 이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가족들 증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 좀 개인 망신 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또 정쟁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낙마도 했는 마당에 조금 곤혹스러워하는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통과는 되었으니까 네. 이제 청문회 절차는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제대로 정순신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네. 이 과정을 제대로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 절차는 정확하게 제대로 밟아야 하지만 그 의도와 취지가 약간은 의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정쟁에 이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일단 저희가 요즘 학교 폭력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비판적 뭐라고 해야 되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어른들이 믿지 않는 듯한 이런 태도가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시스템과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그래요. 맞아요. 네네. 강 변호사님부터 드릴게요. 예. 그게 이제 결국 제도 효용감이 없는 거거든요.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실천적인 사례들을 많이 본 거예요. 해봤더니 당장 분리도 안 되고 징계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해자가 불복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복을 당할 우려가 더 있다. 내가 해봐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시스템과 제도보다는 차라리 사적인 복수를 꿈꾸거나 아니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거나 둘 중 하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본적으로는 이 학폭위 제도가 네. 처벌 위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게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었는데 네. 전문성 등이 문제가 되니까 교육청에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열리는 게 3개월 이상 걸리고 또
이제 학교와 이제 이 교육청 사이에 학폭위 사이에 분리돼 버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제도상 그 심각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거나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자체 종결하기도 하는데 네. 이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학교에서 충분히 그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 부분들 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지금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런 네.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또 학부모들도 이제 내 아이 다쳤으니까 내 아이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다 처벌받아야 된다는 관점도 자꾸 접근을 하는데 이 부분 조금 공감대를 서로 만들어서 학교 자체에서 우선 처리를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관계 회복이 먼저인 거죠. 일단은 학폭위가 지금 현 제도는 좀 부족하다고 두 분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학폭위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문제일까요? 일단은 심각한 게요. 네. 그 징계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 기준을 이제 중요한데 네. 이게 징계 종류가 9개예요. 1호는 서면 사과, 2호 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 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이렇게 갈수록 이제 중징계인데. 네, 1호가 가장 경미한 거고 9호로 갈수록 큰 징계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징계가 계속 무거워지는데요. 이 중에 뭐 퇴학은 이제 고등학생한테만 가능한 처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뭐 마음대로 정하면서는 안 되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려고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이 5가지인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각 이 5가지 기준을 4점 만점으로 해가지고요. 13점이 넘으면은 학급 교체, 뭐 가령 10점이 넘으면 출석 정지, 뭐 16점이 넘어가면 전학이나 퇴학 처분 이런 게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같은 경우도 강제 전학 처분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무거운 그 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네.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폭위마다 이 점수를 책정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반성 정도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안에서 반성 정도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심각한 학폭이다 이 정도는 경미한 학폭이다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전문성과 주관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학폭위가 교사, 학부모, 지역민, 경찰, 뭐 변호사 등 참여했지만 네.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으로 옮겼는데 여전히 이제 이 교사나 학부모 위원이나 변호사나 이렇게 경찰들이 참여하지만 여전히 이제 양정 감각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계 기준이 되는 지표들을 객관화하거나 수령하는 게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점수별로는 되어 있지만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학폭위에서도 이제 법원에서 쓰는 양정 기준표와 같은 어떤 이제 징계 양정표들을 좀 자세히 만드는 것들 또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어떤 자료들을 축적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네. 위원들이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양정표라는 걸 좀 디테일하게 그렇습니다. 네, 신뢰를 많이 적용을 시켜서 만들면서 공유까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네. 또 주변 이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다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몇 점을 이제 부여하는 방식이 네네. 상당히 그때마다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건 사고를 실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왔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징계를 위한 점수 책정이 좀 많이 주관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만나신 적이 있을까요? 강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수행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참 황당한 사건을 겪었는데요. 그 코뼈를 함몰시키는 중상을 입힌 사안이었어요. 네. 근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합의도 되지 않았고요. 치료비 배상도 당연히 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가해 학생이 소위 요즘 마폭이라고 합니다. 이제 피해 학생도 나한테 평소에 뭐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해서 학교 폭력을 한 적이 있다 하면서 마폭까지 제기했던 사안. 네. 그런 사안에서 학폭위가 1호 처분을 했어요. 서면 사과 처분을 했거든요. 가장 가벼운 징계를 했어요. 가해 학생한테요? 그렇죠. 네. 그 피해 학생한테는 아무런 처분하지 않고 가해 학생한테 1호 서면 사과 처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제 피해자를 향해서 마포구로 신고한 거는 반성이 아예 없는 거고 뭐 합의를 한 적도 없고 치료비를 준 적도 없기 때문에 피해 회복도 전혀 없어서 화해도 전혀 안 된 건데 네. 그리고 코뼈가 함몰됐기 때문에 중상이기 때문에 네. 심각성도 매우 높아서 이 세 가지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도무지 이제 1호 처분이 나올 수가 없는 점수를 어떻게 측정을 해도 나올 수가 없는데도 1호 처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결국 결과가 뒤집혀서 7호 학급 교체 처분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1호 처분과 7호 처분은 그 사이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크죠. 네. 네, 그만큼 이 점수의 주관이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이런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네. 기각될 확률이 80%에 가깝습니다. 아, 방금처럼 뒤집히는 경우가 잘 없군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학폭위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분들이 또 가해자 측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기각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그 학폭위 결정에 대한 위원회 결정이라는 법리상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결정은 사실관계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네. 또 다수의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에서도 네. 어떤 명백한 위법 사유가 보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위원회 결정을 어느 정도의 존중해주는 결정들을 해가기 때문에 네.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또 법원의 어떤 판결에서도 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최초의 학폭위 결정이 제대로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학폭위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가장 큰 쟁점으로 두는 게 아무래도 이 소송 심판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미뤄진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계속 더 미루려고 한다는 부분인데 행정소송을 징계를 미루는 꼼수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 행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박 변호사님? 이제 소위 집행정지제도라는 네. 것은 이제 가해자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학처분 같은 게 일어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일어난다고 다시 잘못됐다는 결정이 났을 때 전학은 이미 돼버렸으니까 법리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군요. 때문에 네. 이제 보통은 또 내려지죠. 이 처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내려지는데 이번 정순신 변호사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이 가해자에게 이제 이 전학처분 정도의 강력한 지제가 내렸을 때 집행정지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는 전학처분 강제적 전학처분 정도가 내려지면 강제집행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원도 이 부분을 조금 의식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같은 경우는 강제집행이 언제 진행이 됐죠? 1심, 2심, 3심 소송을 네. 하면서 대법원까지 다 강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때 다 집행 정지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박 변호사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약간 제가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네.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 정지조차도 법원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예, 받아주질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항고 재항고를 해서 집행 정지 신청 가지고도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요즘 법원이 예전에 이런 집행 정지를 이용해 가지고 네. 워낙 이렇게 지연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법원이 아주 요즘에 보수적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 제기를 하고 시간을 끌어라.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소위 학폭 전문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이건 시장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취소해야 이게 승소인데 징계를 없애주는 게 승소인데 이게 가해자들은 징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죠. 알기 때문에 성공은 승소가 아니라 몇 날 며칠까지 밀어주면은 성공이다. 그럼 지연 보수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지연하면은 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성공 보수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또 한 번 절차할 때마다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있는 집 자식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행정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좀 개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문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뭐 1심, 2심, 3심 가더라도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뭐 집행정지 절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재판 열고 바로 거의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심, 2심, 3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요. 네. 이게 수개월씩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학폭만 하는 학폭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띄엄띄엄 재판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학폭 전담 재판부가. 네. 다른 여러 사건하고 같이 섞어서 재판하는 재판부에 가다 보니까 밀려 있는 거죠. 굉장히 밀려 있다 보니까 한 번 신급을 거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지체를 된다. 네. 아마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뭔가 행정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뭐 그 전담 부서가 있든 아니면은 뭐 전담 부서를 만들지 않더라도 네. 뭐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기일을 잡고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폭력 대책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강 변호사님부터요. 네, 지금 그 징계라는 게 네. 가해 학생의 처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피해 학생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거든요. 네. 지금 피해 학생은 일단 학교를 다녀야 되고 네. 그 가해 학생과 멀어져야 되는데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전학을 가고 학교를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일단 피해 학생 위주로 좀 처벌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박 변호사님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학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담 교사들이 네. 이제 그 이후의 사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는 게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반인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TK 광장의 결투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4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